반갑습니다.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주제가 조금 무겁기도 한 것 같습니다. 큰 카테고리인데요. 제목을 우리에게 중국은 누구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만은 한중관계, 그 다음에 미중 신냉전에 따라서 또 한중관계는 또 어떻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런 미중관계 속에서 지금 선택을 계속 강요받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게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좀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썼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좀 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그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중국이 자꾸 왜 그렇지?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 3년임이 확정되고 지금 더 걱정이 많고 이러다가 완전히 이제 한중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니냐, 중국이 이제 완전히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의 지금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보다는 좀 가능한 이제 한중 관계는 원래 경제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요. 부분적인 정치 이야기는 제가 좀 간단히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에 기반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중,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서 이런 또 험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냐, 과연 이게 한중 관계는 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입니다. 이웃은 바꿀 수는 있어도 이웃 나라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싫어해도 운명적으로는 중국과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미중 간의 신냉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다가오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이것을 계속 듣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만약 하게 된다면 큰 아마 파도가 밀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주제, 우리에게 중국은 누구인가, 한정수기 30주년, 한십 년을 간단히 한번 좀 회고해 보고요. 미래의 한중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분들이 좀 중국 관련된 관심과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 연구소는 많은 일을 하지만 차이나 세미나라는 거에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105회,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나름대로 또 많은 우리 기업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 차원에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외교부에서 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 기업 지원 업무를 오래 했었고요. 지금도 학교에서 교수로도 있지만 이슈가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방송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 전에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현장 중심으로 또 그것을 또 중국이 지금 미국을 보는 속내, 미국이 보는 중국을 속내, 혹은 한중 간에서 어떠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를 좀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썼던 더 차이나라든지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의 사례 중심으로 썼던 게 바로 딥 차이나고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미중 간 이제 패권 경쟁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라는 이 국익의 길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워낙 이슈가 지금 계속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때린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이 많이 컸다. 근데 큰 정도가 미국의 거의 목까지 차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미국 내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제가 지금 잠시 이 촬영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잠시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또 저는 이제 아마 또 이제 또 미국을 또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양국을 보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 지금 주제를 보시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한중 관계 수교 30년이
됐죠. 그래서 그 회고를 한번 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 한중 관계의 가장 틀은 경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제 관계가 어떤 변화? 그렇게 성장과 발전을 해오면서 정말 서로 간에 그리는 꿈이 다른 거죠. 동상이몽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터져나면서 그게 뭐 정치 외교적인 거든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이든 계속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뭐 반중, 험중 뭐 이런 현상까지도 이게 매우 심각하죠.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 한국 내에서 이런 정서가 매우 심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 특히 이제 미중간 냉전 부분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한국의 스탠스를 조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수교 한 30년 수교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 관계가 사실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의 북방 외교,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국이란 큰 시장이 필요했죠. 뭐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중국의 시장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한중 관계가 이제 뭐 가장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인 뭐 가장 지리적인 뭐 인접성, 경제적인 보완성, 이 경제적인 보완성이라는 말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한중 수교 30주년 할 때 첫 부분에 서로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에 공산품을 팔고 중국은 우리한테 농산품을 팔고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항상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제 대사관 베이징에서 이제 우리 공간에서 근무할 때도 항상 우리 이제 근데 지도부나 정상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한중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제 지금 점점 지금 탈동조하고 되고 있다는 거죠.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리적 인접성 당연할 거고 문화적 동질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방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외교 관계 측면에서도 뭐 지금 간단히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외교적인 틀 안에서 우호 협력 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 그다음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런 이제 격상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이제 뭐 꾸준히 발전을 해 왔는데 이제 이런 타이틀이 격상을 했는데 사실 그럼 한중 관계가 그렇게 해왔느냐, 소통이 그만큼 잘 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국면을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험중, 반중, 한중 관계가 자꾸 지금 안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한중 관계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가 대화를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는 서로가 그게 물론 사드라는 기점이 있었겠지만 이제 지금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하나 든다라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그 이제 개막 때 이제 그 한복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의 문체부 장관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중국이 개막식 때 이제 우리 한복을 입고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한복을 준비했다. 조금 저는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아니 장관이 가는데 그러면 사전적으로 조율을 했었어야죠. 분명히 이슈가 되고 한중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면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씨를 안 만드는 게 저는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더 지금 악화되고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악화된 게 너무 많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형식적으로 만나도 이게 속 깊은 이야기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중 관계를 이제 보통 이제 물론 전문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4.0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중 특히 이제 뭐 한중 경제 1.0 관계, 2.0 단계, 3.0 단계, 4.0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는데 1.0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교되고 한 10년 정도가 이제 가장 이제 뜨거웠던 시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수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주계 장막이 열렸다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엄청 많이 진출을 했었죠. 그때 물론 IMF도 터졌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2.0 단계 들어가면 중국이 WTO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기반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와의 교류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아시는 경제관계가 제가 산업 간 분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1.0일 때 수교되고 10년 동안은 산업 간 분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부딪힐 리가 없었던, 그러니까 산업이 달랐다. 그러니까 서로가 흔히들 말한 다 짝짝꿍이 잘 맞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 돈 많이 벌었죠.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국 본사가 있고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으면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렴을 하니까 이런 노동 집약형 산업들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서 글로벌로 가는 이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에서 이제 1.0에서 2.0으로 넘어가는,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WTO 가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001년도입니다. 이 WTO 가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으로 하여금 넘버 2로 가게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제 독일을 제치고 일본을 제치고 넘버 2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죠. 고약은 잠시 미중 이야기할 때 좀 더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WTO 가입과 동시에 중국은 또 이 글로벌 무대에서 WTO에서 요구하는 이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 단계는 그냥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가는 개념이었다면 2.0 단계는 중국이 이 세계 무역기구라는 가입을 하면서 그 룰에 따라 시장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열면서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이제 정말 이때 가자 중국으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때 제가 대상 근무에서 제가 처음 책을 썼던 제목이 뭐냐면 벤처여 중국 대륙으로 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많이 제가 이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문의가 막 빗발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썼던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책 중에 첫 번째가 벤처여 중국 대륙으로 가자. 한참 벤처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 벤처 기업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G2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이 WTO 가입하고 2008년도에 독일을 초월하고 넘버 3가 되고 2009년에 들어와서 일본을 초월하고 넘버 2가 됩니다. 그러면서 2009년, 10년 사이에 우리가 이야기한 G2란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로 넘버 2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EU도 EU FTA를 했고 한미 FTA도 했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 2.0에서는 한중 관계가 산업 내 분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산업 내 분업이라는 것은요, 이제 중국도 나도 IT 산업 해야지 하고 들어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이제 부딪히겠죠.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는 조금은 이제 우리는 업스트림 좀 위쪽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IT 산업이었고요. 중국은 좀 다운스트림이었습니다. 같은 IT 산업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분업이 가능했던. 이때 중국이 우리는 계속 무역 흑자를 봤던 국입니다. 우리는 계속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중국에서 중국이란 있는 나라가 없었으면 정말 이렇게 성장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중국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맨날 무역 불균형. 야, 한국은 맨날 팔지 마지 말고 중국 거 좀 가져가 써라. 맨날 무역 불균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EU FTA 하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이제 중국은 이제 그쪽과 이제 FTA가 체결이 안 됐으니까 이제 한국을 좀 이용을 해서 이제 글로벌로 가려는 그런 또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한중 관계는 계속 좋았죠. 이때만 해도 진짜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꽤 높았습니다.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3.0 단계에 들어가죠. 이제 3.0 단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한중 관계가 정치, 경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2016년도에 사드 배치가 있기 전에 2015년도에 한중 FTA라는 게 타결됩니다. 한중 FTA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더 늘어났고 활용할 수 있는 많아졌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드가 터지기 시작했죠. 동시에 또 201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트럼프가 고관세를 중국에 때리기 시작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맞물리면서 이제 뭐 사드 이슈,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양국 미중 간의 이제 이런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제 그로 인해서 한중 관계는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뭐 사드가 결정적이었죠. 자, 경제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때는요, 산업 내 분업에서 이제 품목 내 경쟁 및 분업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HS 코드 번호.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중국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하면요, 산업 간 분업, 산업 내 분업, 그 다음에 품목 내 경쟁 및 분업.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이제 막 따라잡는 분야가 많아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잠시 자료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 LCD 산업 같은 경우가 우리를 지금 초월했고, 지금 뭐 우리가 시장을 선점을 했었고 글로벌로 우리가 생산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점유율이 높은데 중국 기업들에 의해서 야금 시장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했죠. 지금은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년 단계에서 이제 뭐 여전히 우리 기업들에도 중국 진출인데 그래도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때부터 조금만 이제 우리가 뭐 좀 다변화 정책, 뭐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지 않느냐. 그때 이제 사드 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3.0 단계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20년도까지 이때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2021년도부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중 경제 안보 전쟁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요드릴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미중 간의 이슈에 따라서 한국이라는 이제 이런 변수가 이제 한국이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사이에서 끼어 있다. 그래서 뭐 항상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죠? 고리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새우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게 미중의 이런 이 강대강 대결에서 우리는 계속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지금 입장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지금 역량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많다. 잠시 후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4.0 단계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점점 이제 미국,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주변국, 특히 동맹국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려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지정학적, 지경학적 특징.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니까 점점 한중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4.0 단계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품목 내 경쟁 분업에서 앞으로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경쟁과 협력 관계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초격차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지금의 험중과 험한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 우리의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어떤 전략과 마인드로 중국 시장 혹은 중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나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올라갈 것이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코 만만치 않죠. 왜? 미국은 계속 땡기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땡길수록 중국은 계속 또 우리를 뭐 잡으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어정중한 부분에서 이게 좀 기울어진다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이제 문제가, 아까 제가 파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이게 밀려오는 게 단순히 기업을 넘어서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산업도 보시면 과거에 1.0에서 노동 집약형, 2.0에서 IT, 전기, 전자, 철강에서 3.0에서는 ICT, 뭐 디스플레이, 그죠? 화장품도 많이 우리가 팔렸잖아요. 그런데 4.0에서는 이제는 정말 AI, 빅데이터,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이 되면서 한중 관계는 정말 4.0은 새로운 도전 국면에 있는 것이고, 한중 관계가 정말 디커플링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범용적 그 적정 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뭐 첨단 산업은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이 범용적 이 적용되는 산업,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전통 산업에서는 한중 관계가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하더라도 이건 이미 기업들은 곧 이렇게 오랫동안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이고 비즈니스 시스템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이제 꼬여갈 때는 전반적인 이게 정치 외교로도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관계는 경제적인 게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정말 이제 걱정이 많은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겠죠. 그냥 제가 이제 한중간 무역 투자협의 한번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정말 수교하고요. 지금 2021년도까지 해서 봤을 때 무역 규모도 한 56배 정도 성장을 했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우리 1위 교역 개상국입니다. 그죠? 뭐 거의 24%, 만약에 홍콩을 포함하면 그 30%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홍콩을 통해서 나간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시 본토로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분리하면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무역을 돈을 버는 무역 흑자의 거의 7, 80% 이상이 중국인데 이건 팩트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전체 교역 규모를 한다고 하지만 수출만 본다라면요. 수교됐을 당시는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29억 달러. 그러니까 한 162배. 그러니까 전체 교역 규모, 수출 수입을 합친 것보다 우리가 돈을 벌었던 수출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죠?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투자 1.4억 달러. 근데 2021년도는 66.7억 달러. 약 한 48배 증가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잡아드리면요. 지금 매체에서 막 탈중국 된다고 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탈중국 많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지금도 나오는 기업이 있고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본 집약형 기업, 서비스 기업들은 중국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중국 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될 기업들, 동남아로 가야 될, 그러니까 노동 집약형 산업이죠. 애플이 중국에서 좀 공장을 이제 인도로 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인도 시장을 하기 위해서 애플 인도 시장 기본적인 인도 시장이요 중국 전체 부분에서 서부 지역 시장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다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인도 시장에 맞게끔 일부가 빠져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가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탈중국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다. 근데 이게 진짜 미국과 중국에 인해서 첨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다시피 이제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요게 이제 이런 잘못된 덫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제 소통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유예를 받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정말 예외 없이 그러면 이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고 중국에 공장을 하지 않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여러 업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적 자원 교류도 보시다시피 방한 중국인 수, 방중한 한국인 수도 물론 코로나 있기 전인데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어쨌든 간에 우리하고는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런 한중 간 인적 자원 교류가 정말 꾸준히 성장을 했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명동에 가면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었고 그 중국인들이 전부 다 화장품을 사고 그죠? 떨이로 사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완전히 한두 개가 아니라 박스채로 사가지고 간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거 중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좋아지려면 일단은 빨리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코로나인데 제가 생각하는 제로 코로나 이것도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로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마 내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는 중국에 코로나가 하더라도 저는 중국 계속 갔었고 계속 소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흔히들 말하는 얘기거든요. 곡손이 납니다. 때문에 이게 공산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당대가 끝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시킨 게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고 그러고요. 사회적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같은 완전히 아니라 도시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걸 사회적 제로 코로나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으면 관광공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여유국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여유국. 여유국에서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들 지금 전단지 뿌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 없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레이더망에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한중 관계가 좋아지려면 무조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뭐 역사든 뭐 부부든 어쨌든 많이 만나고 교류가 일어나면 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이제 한중 경제관계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상이몽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중국 경제와 매우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잘 나가면 우리도 같이 잘 나갑니다. 왜? 중국 경제가 잘 나가면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것도 많이 팔게 됩니다. 환율도 그렇습니다. 위안화와 원화는 매우 이게 커플링 되어 있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좋아도 너무 잘 나가도 걱정이고 너무 안 돼도 걱정이에요. 너무 중국 경제 잘 되면 우리가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해왔는데 이제 보시면 적자가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18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대중국의 이제 무역 흑자가 점점 조금씩 떨어졌다. 반도체라는 건 좀 가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전반적인 기조에서 우리 중고위 기술 첨단 제품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중국이 그만큼 이제는 저는 그것을 이제 CV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China Value Chain. 중국이 A부터 Z까지 다 만드는 이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대체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반도체라는 덩치 큰 애가 딱 앞에 가리고 있으니 뒤에서 조그마한 우리가 돈을 벌었던 업종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돈을 벌고 있는지. 다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보니까 쭉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에 보면 이게 반도체가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대부분 다 뭐냐? 중간재 제품입니다. 중간재 우리 소재 부품 장비라는 기업들. 물론 소비재도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이 낮죠. 그러니까 뭐 화장품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 사람 좋아합니다. 떨어진다고 하지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있고요. 최근은 제가 보니까 뭐 건기식 한국 K푸드 내는 것들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중간재에 비교한다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매우 높고, 그죠? 반도체가 갖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양국 간의 부분에서 교역 의존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부동의 1위죠. 그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 수입한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이, 그러니까 일본, 대만, 한국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에 수출되죠. 그만큼 일본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막 미국 중국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업은 달라요. 막 탈중한다지만 기업들은 들어가서 쏙쏙 돈 빼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냉철해야 됩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이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방향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비중만 보더라도 훨씬 더 4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체 수출의 반도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실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돌려보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합도, 이제는 남아서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합도, 특히 미국과 중국이 막 이제 신냉전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경합도,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 2.0, 3.0 넘어오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싸고, 이제는 제품 대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뭐 이런 후지고 저질이고 짝퉁, 물론 그거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그렇게 보시면 중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국은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왜 때리겠어요? 왜 저렇게 반도체를 때리고 모든 첨단 산업을 왜 누르려고 했습니까? 중국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특허나 뭐 논문이나 기술 실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미 접목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까지 찼다고 했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누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만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국 하면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자꾸 이제 그런 쪽에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이. 근데 미국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팩트고 밑에서 올라오는 미국 CIA 보고서라든지 뭐 국방부에서 오늘 날라오는 정보를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자, 계속 저랑 같이 가시면 그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품목 내 분업 및 경쟁으로 급속한 관계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등을 했던 제품이 점점 중국에서 뺏기고 있다고 그랬죠. 중국이 연속해서 1등을 여러 품목 중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 계속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2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1위 했던 제품들이 점점 중국에서 지금 이제 뺏기고 있는 거고 중국은 여전히 지금 많은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세계 수출 시장 전부에서 유엔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의 지금 한국 1위 품목, 그 다음에 중국 1위 품목, 그 변화를 보시면 급속한 한중 관계의 이 관계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일본 이영가이제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 기업 세계 1위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11년에서 8개에서 2017년 7개, 2020년 5개. 그 5개가 뭐 삼성전자, 그다음 삼성전자 뭐 반도체죠. 그도 디스플레이 중에서 OLED, 이 OLED도 뭐 기업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게 몇 년 안 남았다는 게 기업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초박형 TV,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별로 지금 중국 뭐 만만치 않죠. 화웨이 같은 제품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남았다. 일본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한중 간의 산업 사슬이 점점 탈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좀 더 정확하게 적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산업의 고도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정경련이나 여러 기관에서 이제 뭐 대한민국을 먹여 살던 8대 수출 산업 중에서 이미 6개가 중국에 추월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국 먹여 사는 산업 중국에 다 따라잡혔다. 이게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일 밑에 있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밑에 보시면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경쟁 국가별 위험 노출 수준.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건데, 이거 매우 그 국책 연구가 중국을 매우 연구를 잘하는 기관이죠. 독일인데.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때리던 것도 바로 중국 제조 2025, 2025년도까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그래서 뭐 최첨단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일명 프로젝트 이름이 중국 제조 2025죠. 만약에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내부에서 이런 말을 조금 더 뭐 자제를 시키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중국 제조 2025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중국이 저렇게 제조 2025를 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면 어느 국가가 가장 리스크하냐,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이게 지금 독일에서 유럽에서 만든 국책 연구에서 이런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장 권 있는 데서 만든 자료니까 보시면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사우스 코리아 보이시죠? 예.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산업의 고도화라는 게 중국은 예전부터 그런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제가 뭐 기업 강의를 CEO 강의를 워낙 많이 하고 하지만 중국도 속내는 거죠. 나도 싼 거 안 만들려고. 나도 이제 뭐 고도화를 하려고. 한국 너희도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 너희도 옛날에 잘 못 살았다. 70년대, 80년대. 한국은 산업의 고도화를 잘했어. 우리도 하려고. 근데 우리는 덩치가 커. 시간이 걸려. 근데 한국 너희가 없는 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우리는 이 정치의 영향을 안 받아. 우리는 그냥 직진이야. 우리는 뭐 대통령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래.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직진. 그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난 돈이 많아. 그냥 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고도화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거 보면 지금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산업의 고도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로 기술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대중 무역 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중 무역 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고착화되는 것이냐. 제가 칼럼도 많이 썼고 방송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신문의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 것을 꼭지만 제가 한 캡처를 또 온 겁니다. 한정수기 30주년 친구로 살 것이냐 적으로 살 것이냐. 반도체 수출 13배 늘었다. 반도체 빼면 대중 수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골든타임 놓쳤다. 중국 시장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되는 것들이죠. 디스플레이 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2017년도부터 해서 이제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고 세계 1위.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디스플레이가요.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63%입니다. 근데 오열이든 아직까지 우리가 앞서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자, 그러면 저의 논조는 뭐 전문가로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 현장을 뛰는 또 하나의 전문가로서 봤을 때 지금의 대중 무역 적자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이런 경제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혹은 공급망 이게 이제 무너져서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게 앞으로 계속 고착화될 것이냐 정말 핫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게 분명히 변수가 있고 공급망이 영향을 받지만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 지금 변화되는 이런 이 체질을 본다라면 점차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건 첫 번째가 일단은 중국이 이제는 노동 집약형 산업 안 한다, 고도화한다 이 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과거의 한중 간의 무역 구조는 가공 무역 형태였습니다. 오무자재 갖고 와서 중국에서 인건비 해서 조립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셈블리를 하고 조립해서 파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가공무역 형태보다는 이제 일반 무역으로 수출하면서 틀이 바뀌기 시작했다. 프레임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 내분업, 품목 내분업 경쟁으로 더 구도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수평적으로 바뀌었다. 이미 2022년 상반기 대중교육 품목 중에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4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적자 품목 수가 이미 3,80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지금 다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몇 개가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버티고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아까 국산화 전략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CVC, China Value Chain이라고 했죠. A부터 Z. 이게 매우 고도화되고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CVC라는 개념을 딱 보시면 나와 있죠. 지금 한 3단계 있죠. 시진핑 주석의 3년인과 함께. 지금 보시면, 이제 2015년에서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중국은 대국에서 강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책 드라이브, 중국 제조 이권이 있었지만, 인터넷 플러스 전략, 지금 형태에서 계속 형태로 발전 4단계, 5단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으로 지금 이제 대중 수출이 이제 과거에는 많이 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밀 화학이라든지 정밀기기 이런 고부가치 산업의 대중 수출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대중 수출이 많았던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장비, 전자부품, 혹은 정보통신, IT 이런 제품의 수출 비중이요. 2017년도 만에 2.5%였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죠. 점차적으로. 17.5%,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스며드는 거죠, 이제. 그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무역 적자가 됐는데, 이제 이게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경고를 날리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역으로 중국산 중간재, 자본재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산 이 소부재 부품 장비도 한국에 들어오나요? 예. 수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거 지금 데이터 보이시죠?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쓸만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기업이 그냥 쓰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중국산 중간재, 자본재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우리는 한미 FTA, 한 EU FTA를 통해서 또 수출하는.
앞으로 이제 RCEP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중국도 참여하고 있고 한중일이 다 참여하고 있는 RCEP이라는 다자 채널이 이제 발효가 됐고 이제 해서 점차적으로 이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가 더 넓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이 제조 부가가치가 예전에 2010년도에서는 뭐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조 부가가치에서 글로벌하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 가지 이유에서 결국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어떻게 초기 격차를 유지해야 되느냐가 우리가 한중 관계를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들이죠. 이미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제 우리 마그네슘, 산화텅스텐,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 우리가 요소수는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산화텅스텐, 마그네슘, 리튬 이런 것은 2차 전지 반도체에 들어간 매우 중요한 광물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단일국 수입 비중을 봤을 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중국이 월등하게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서 구조가 자꾸 이제 된다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앞으로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에서 나름의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바로 한중 FTA 아까 2015년도에 체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는 1단계 합의입니다. 즉 상품 무역에 관련된 FTA가 체결이 됐죠. 근데 그때 2단계 협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서비스 투자 협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한중 관계가 냉각되고 코로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밀렸죠. 지금 이제 다시 지금 한중 FTA 후속 협상이라는 서비스 투자 협정이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정부가 이 SO2 서비스 투자 협정을 줄여서 SO2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이제 많은 걸 좀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잘 팔린 제품은 단순히 상품으로만 안 됩니다. 같이 서비스도 같이 가져야지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좀 많이 풀어줘야지만 협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또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 투자 협정이 이제 정말 발효가 된다라면 우리가 기존의 상품에서 지금 밀리는 형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쟁력의 서비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이제 그에 대해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또 있어야 되겠죠. RCEP과 그다음에 지금 한중 FTA 있는 SO2 서비스 투자 협정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반중, 뭐 험중, 혹은 뭐 중국 내에서는 험한. 근데 뭐 중국에서 험한은 제가 볼 때는 일부적인 게 큽니다. 일부적인. 그러니까 그걸 과대 포장해서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반중과 험중은 매우 여러분들이 뭐 강하게 나타났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기관을 했죠. 지금 뭐 여러 매체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미국,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해서 지금 뭐 감정 온도를 나타내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호감도가 높고 점차적으로 중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러 이 자료를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반중과 친미에 있는 정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고 땅을 옮길 수 없다고 그랬죠. 미국 옆에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중국과 부딪히며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싫다고 안 보면 그것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갑니다. 싫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싫더라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전례 없는 이런 상태, 엄청나죠. 미국 내에서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아마 뒤에 자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이제 미국 퓨 리서치라는 기관은 매우 유명한 기관입니다. 미국 퓨 리서치에서 글로벌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호감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를 보면요, 미국인들보다 한국에서 미국을 더 좋아하죠. 미국 사람. 이제 미국이 76이었고 한국이 77입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그만큼 미국인들보다 미국을 더 신뢰하는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큰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지금 매체에서 반중에서 리포트를 했죠. 그럼 이 시기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사, 미세먼지 싫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뭐 확인된 건 없지만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뭐 언론 보도도 있고 당연히 언론 부정적인 언론 그다음에 이제 무슨 그죠? 우리가 뭐 문화공정, 역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게 뭐 우리가 말한 이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한중 간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갈등, 그거로 인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중국에 대해서 정말 이제 무조건 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들이죠. 서울대에서도 이런 것들 한번 조사를 했죠. 신뢰도 꼴찌 중국, 열의 아홉은 못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그 어떤 나라보다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 심한 경우는 북한보다 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가 좀 되죠. 그만큼 상황이 이렇게 갔을 때 지금 나오는 퓨 리서치 앞에서 말씀드린 호감도 조사, 미중 호감도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퓨 리서치라는 게 지금 매우 크게 지금 아까 글로벌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76이잖아요, 그죠? 사우스 코리아는 77이잖아요. 제일 지금 선호하죠,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또 옆에 표를 보시면요, 이건 또 퓨 리서치가 뭘 조사했냐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77이에요. 뭐 일본보다 훨씬 높죠. 근데 재밌는 것은 유럽에서 본 조사인 걸 보시면 거의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지금 비중이 높잖아요. 이거는 데이터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건 뭐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미국 내 퓨 리서치가 글로벌하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미국은 77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보시면 뭐 다 지금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팩트로 그만큼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장고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차이나 포비아라고 하죠. 무조건 노죠, 그죠? 보이콧하고 뭐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로 인해서 뭐 중국 사업 실패를 하고 뭐 다 뭐 무조건 중국이라면 노하는 차이나 포비아 현상들. 이게 뭐 여러 중국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또 한국에 상장했던 것들을 기업들도 막 이제 뭐 안 좋은 이미지로 해가 또 이제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사드 사태, 코로나 등등등등 이런 이슈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연속선상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더키 이제 이념적 보편적 가치로 인해서 점차 그걸 이제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홍콩이나 신강 위구르 이슈는 중국과는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만 이슈도. 그거는 공산당의 지상 과제거든요. 중국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리, 독립하면 절대 그 용서를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만 이슈는 앞으로 여러분 뭐 오늘 앞으로 계속 큰 이슈로 미중 관계를 이제 아마 가장 핵심 아젠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미중 관계 이야기하면 좀 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중 경제에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찬바람 중국에서 발배고 베트남 손잡고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물론 있지만 이걸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제가 뭐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하도 2021년도에도 우리나라도 계속 투자를 했고요. 서방도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좀 그 부분만 부각시키는 편향적인 보도는 조금은 우리가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언제 망하죠? 이게 양치기 소년.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방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유명 교수라든지 혹은 기관에 썼던 책들을 지금 번역한 게 지금 이런 책들입니다.
중국 망한다, 중국에 몰락. 근데 그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 중국 망한다는 건 배경은 뭐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 망한다는 그 배경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요인은 정치적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민주화, 부정부패, 그다음 공산당 우리가 봤던 내부적인 갈등, 그다음 이는 뭐 공산당 경직성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이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제 물러가라 한다는 거죠. 물러가라 하면 공산당이 몰락하면 중국은 끝. 이런 거 하나. 사회적 갈등 우리가 하는 3대 격차,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소비 양극화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성장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 떨어지면 배고프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러가라 하면 붕괴되는 거. 예, 이거 두 번째 사회적 갈등.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런 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건 좀 지난 스토리인데 아까 WTO 가입 말씀드렸잖아요. WTO 가입할 때 중국 내부에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 WTO 가입하면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한 기업들이 공룡들이 들어오면 중국 기업들 다 이제 먹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월마트, 까르푸 이런 거 들어오면 중국 로컬 마트들 있잖아. 다 죽을 거야. 네.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 가입시키려 했던 거. 그러면 중국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WTO 가입을 해서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됐고, 넘버 2까지 왔죠. 자, 요건 이제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취약성 문제. 그러다 이게 대내적 요인이라면 대외적인 요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중 신냉전이죠. 미국이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 미국이 이긴다. 그래서 중국 망한다. 그래서 공산당 몰락하고 중국 붕괴된다. 이런 스토리인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될 것이냐?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재밌는 건 아니죠. 밑에 이 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요. 케네디 스쿨에서요. 한 20년 정도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미국의 여러 지역을 통해서 쭉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시, 농촌.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인의 신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갈수록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우 불만이 쌓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24 당대가 끝나기를 좀 기다렸던 거고 끝나면 그래서 제가 변화가 있을 거라 좀 보는 건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게 형성했다. 이 일반 시민들의 이런 신뢰도 이렇게 높은 나라가 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은 뭐냐면 일단 내가 옛날보다 잘 살거든. 옛날에는 로컬차 탔는데 지금 BMW 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신뢰도를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기 소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인데 제가 지금 미국이 보는 중국을 보러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미국도 중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만들고 있다는 거지. 좀 더 그걸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나 포비아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결국 우리한테 좋지 않은 거죠. 한중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인 계속 또 중국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북한 이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치적인 삶을 계속 부딪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우리가 다르단 말이죠. 체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게 뭐냐? 그죠? 미국에서는 그 레드 캐피탈리즘이냐, 붉은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중국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원 차이나 정책,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도 인정을 하고, 이 레드 캐피탈리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의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 당국가 체제라는 거 아시죠? 당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 19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1년도, 1921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연도죠. 그래서 막 행사 크게 했잖아요. 그죠? 1921년도가 공산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6년 있다가 1927년도에 인민해방군이 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6년 있다가 군을 만들었어요. 그게 인민해방군이에요. 그리고 둘이 당과 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10몇 년이 지나면 뭘 만들었어요? 1949년도에 지금의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중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공산당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가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 군, 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차 당대회는 지금 당대회는 여러분들 정부의 리더십을 뽑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0차 당대회는 뭘 뽑는 자리예요? 공산당의 리더십을 뽑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당서기를 뽑는 거였고 중앙군사위 주석을 뽑는 자리였어요. 당과 군의 1등을 뽑는 자리였다고. 그러면 국가주석, 프레지던트는 내년 2023년 3월 양해 때 정해집니다.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이번 24 당대에 주목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야,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했지만 한중간 인식 차이가 서로 다른 걸 보는 거, 다른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래? 그제? 지금 사진 보면 이걸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관점의 차이가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야 되고 변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근데 너무 이제 아직까지도 막연한 중국 그러니까 중국 하면 다 가봤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미중간 신냉전입니다. 최근 요즘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뭐 방송 뉴스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미중간 신냉전 한국의 선택 그래서 뭐 시효 과정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인이 그린 겁니다. 지금 미국 성조기를 오송기가 뒤덮고 있죠. 이 사파를 보고 누가 어느 미국인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국 내에 이제 깔려 있는 정서가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겠죠. 미중 간의 신냉전 한국 선택은 정말 많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간단하게 한중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무역 전쟁에서 이제 기술 패권, 근데 기술 패권에서 어디로 갑니까? 군사 패권으로 가죠. 기술 패권과 군사 패권은 이제 완전히 같은 개념입니다. 왜? 앞으로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총을 쏘지 않죠. 로봇이 가서 직접 싸웁니다. 전투기가 몰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드론이 그냥 쫙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냥 바로 가서 자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파하는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그건 뭐 기준이 뭡니까? 그건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정확도를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슈퍼컴퓨터입니다. 그 빅데이터를 코딩시키고 정확하게 뽑아 돌려야 되면 빠른 속도를 하는 데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인공지능, 지금 빅데이터와 슈퍼컴퓨터에서는 지금 빅데이터는 거의 뭐 중국이 미국을 앞서간다 보여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쥐고 있죠. 또 슈퍼컴퓨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삐까삐까합니다. 지금 남은 게 반도체예요. 미국이 왜 그렇게 중국을 죽어라 하고 반도체만 미국도 대단합니다. 중국이 아픈 곳만 딱딱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22년도 10월달 뭐 이제 초 뭐 이렇게 했을 때 나왔던 수출 통제 제한 조치도 정말 기존에 중국 제재를 했던 반도체 규제 제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강력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내 미국 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어쨌든 조그만하게 들어간 거 중국에 팔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 기업도 죽어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한테는 조금의 이제 유예를 줬는데 이게 1년 만에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은 속년에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힘들게 할 겁니다. 중국 가면 불확실하다. 봐, 중국 봐.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
앞으로 계속 우리가 때릴 거거든. 너가 점점 더 힘들 걸. 그냥 속 편하게 미국에 투자해.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중을 하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은 계속 이제 힘든 거죠. 이거 뭐 시장은 중국이고 또 미국 기술을 쓰고 있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계속 이런 데서 이제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죠. 미국이 왜 저급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인공지능도 사실 휴머노이드라는 제가 뒤에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광의의 AI가 있고요. 협의의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은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이 감정을 느껴서 사랑을 하는 그게 휴머노이드입니다. 그건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협의의 AI는요, 여러분 아시는 안면인식 기술.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죠? 세계 1등부터 10위까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장하도요, 3초 만에 바로 잡아냅니다. 재밌는 것은 예전 뉴욕에 범죄가 많았잖아요. 뉴욕에서도 우선 얘기로 그 중국산 CC 카메라랑 소프트웨어를 썼다는 거냐.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바로 잡아내니까. 뭐 몇만 명 중에서 쫙 잡아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두 나라 간의 이제 이런 기술 패권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러면 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미국의 이제 뭐 국방 백서, 국방 전략 보고서, 국가 안보 전략 이런 데 보면 딱 중국을 타겟팅해 놨습니다. 이거 이제 안 막으면 중국 안 누르면 위험합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인 넘어서 이제 지경학적으로 내려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단순히 미국이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력 그다음에 달러 패권 그다음에 군사 패권 지금 경제력은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 하다가 누리려고 하지만 중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중국이 미국 GDP의 지금 77%까지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IMF나 월드뱅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이 좀 낮지만 근데 뭐 여러분 중국 경제 성장률 4% 오지만 미국은 더 안 좋거든요. 자, 어쨌든 낮지만 어쨌든 경제 GDP 규모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는 것은 한 2030년대 그 기반 언저리입니다. 뭐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렇다. 그래도 이제 계속 누리려고 하겠지만 미국이 고민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 패권. 근데 이 부분에서 만만치 않다. 미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아니 혁전적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자폭을 하고 모든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고 AI가 하고 드론이 하는 거죠. 근데 드론 제일 만드는 게 아시겠지만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군사 안보까지 영향력을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는 것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기 패권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 뭐 미국 있는 뭐 혹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자료니까요. 이걸 뭐 저는 중국 자료를 잘 안 씁니다. 통계는요.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미국 거, 유럽 거 씁니다. 그래야 좀 믿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이 더 자세히 보는 것들이죠. 이미 이것도 2018년도, 2020년도 넘어가면 AI도 특허를 훨씬 더 중국이 미국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제가 기억하는 2020년도죠. 그때 이제 힐러리 전 국무장관,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구글 슈미트 전 CEO가 이제 같이 정부 용역을 받아서 했던 보고서를 보시면요. 앞으로 첨단 산업에서는 두 개의 테크놀로지 권역으로 나눠질 거다. 미국 주도의 첨단 테크놀로지 권역, 중국 주도의 테크놀로지 권역.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뭐 구글 최고 경영자, 뭐 힐러리 뭐 다 아시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 총 집합에서 나온 결론이 그렇다. 그럼 그렇다. 근데 저의 관심은 그래 어쨌든 가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건데? 미국 주도 스스로 이렇게 또 테크놀로지 권역을 만들고 중국 주도의 테크놀로지 권역을 만들고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힘든 부분들이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것도 이제 하버드 이제 존 F 케네디 대학원 벨퍼 기술 안보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백악관의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기술 안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기관인데 여기서 2021년 12월이죠.
얼마 안 되는데 미중 간 기술 격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국 그 정치인들이나 백악관에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AI나 5G나 양자 컴퓨터, 반도체 결국은 중국이 따라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도 이런 말 하죠. 결국 중국산 5G 기술을 얻는다고 증거할수록 미국의 국가안보는 그만큼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자꾸 그러죠. 절대 중국산 쓰지 마라. 그죠? 이게 중국의 특히 5G. 근데 이거 5G는 중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고 6G를 두고 또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미국은 그냥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 차원. 왜 안보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관계없이 무조건 이런 부분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년, 20년 계속 볼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기냐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 우리는 다 미국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게 기술 간의 격차를 엄청 벌이고 아예 꼼짝을 못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중 간에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도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신냉전 부분에서 미중 간에 있는 기술 격차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따로따로 가고 결국 이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 서로가 자국의 우호국을 만들어가는 그죠 있죠. AI가 지금 있는데 지금 지금 반도체 다음에 저는 AI가 또 이제 미국이 또 카드로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AI 산업에 동참하지 마라. AI 협력하지 마라.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지만 아까 크게 그렇게 부딪히지만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밑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2020년도 선거운동 할 때 트럼프 그 프랭카드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송조기 아이러니하죠. 미국에서는 송조기 한 60, 70%가 다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적 제품과 이거죠. 최첨단 기술은 계속 이렇게 이제 완전히 탈동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범용적 적정 기술들은 막 때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도 서로가 필요해요. 미국의 서민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고관세를 완화시키고 풀어주는 이유가 그냥 하회하지 않은 좀 잘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미국 서민들이 안 좋아지면 불만이 많아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은 표를 안 던지겠죠. 민주당한테. 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범용적 적정 기술, 자동차, 내구 소비 이런 것들은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되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죠?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탈동조화는 첨단은 디커플링이 되겠지만 범용적 적정 기술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부분들이 이제 워낙 AI가 중심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일종 예능이죠. 미래수업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제가 연예인들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이제 접니다. 근데 중국이 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는지 국가안보와도 연결되는 AI 기술.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제 미래수업이라는 예능 그러니까 TV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게 진짜냐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연구했던 부분을 공유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건 이제 우리는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이제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백악관의 대통령 책상에 매번 중국 관련된 기술의 특허라든지 이 기술의 변화를 계속 올라가는 이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이 중국 기술 반격을 이제 막아낼 것이냐. 지금 이제 미국도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두 나라 간의 기술 패권이 부딪히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강요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반도체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이게 반도체로 안 끝난다고 했죠, 제가. 이게 이제 AI 분야, 우주 항공 분야 점점 이제 확대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제가 이제 미중 간에 이제 이런 걸 제가 국익의 길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좀 우리의 선택을 보기 전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이 하고 있는 동맹,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60개국 플러스 알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동맹국가니까 그러니까 60개 포함이 되겠죠. 60개 플러스 알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제 무역적으로 1위, 2위 하는 나라가 한 120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20개국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포함이 되죠. 미국의 동맹이자 우리의 첫 번째 경제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시장의 파워냐, 동맹의 파워냐,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1년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했어요. 한 108개 국가 정상에서 참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으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이제 글로벌 민주주의, 세계 민주화와 세계 평화 이런 비슷한 컨셉의 이런 또 정상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몇 명 갔냐? 거기다 110개국 정도에 갔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할 때 참여한 국가와 시진핑 주석이 했을 때 국가와 다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가 무슨 말이에요? 다 양다리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맹이니까 가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 경제 무역 파트 1위 국가인 중국 하니까 여기도 가고 시장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파워와 동맹의 파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럽에 영국이나 우리가 이탈리아나 캐나다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 딱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나오는 멘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제자로 가자 이렇게 하지만 이 주변국들이 그래 가자 이렇게 말만 하지만 박수만 치고 있지 같이 안 가요. 그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럼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제가 말한 시장의 파워와 동맹 파워 예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나인아이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지금 파이브 아이즈라는 것은 지금 정말 안보 동맹이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1순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영어권과 이제 캐나다, 호주 이런데. 근데 그걸 넓혀가지고 나인 아이즈를 만들자. 그러니까 한국, 일본까지 들어가는. 이게 이제 한국의 존재감이 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한국을 나인 아이즈에 가입시켜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중국과 완전히 막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 거고요. 미중 무력 충돌 여기 나오는데 미중 무력 충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미중 무역 충돌의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가 특히 이번에 24 당대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게 시진핑 주석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평화통일을 하겠지만 무력 사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막 부각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고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미국에서 봐도 지금 타이완 이슈가 미중 간에 또 새로운 하나의 핵으로 등장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있는다. 미국은 들어가는데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가장 큰 거니까 오키나와 한국의 평택 투입. 그죠? 들어가. 그러면 이제 투입되면 북한은 당연히 중국에서 북한 투입, 러시아 투입.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과 관계를 떠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제일 지금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된 것들이죠. 근데 이게 갈 것이냐 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죠.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뭐 러시아 편이 있다고 욕들은 묻고 있고 공급망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도.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우크라이나 저렇게 해도 미국이 막 참전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 미국 참전 안 한다. 즉 미국은 손에 피 안 묻힌다. 제재만 하고 하지만, 그죠? 제재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것들이죠. 하면 짧은 시간을 끝내면 끝난다. 혹은 끝난다. 그리고 딜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이런 데 있습니다. 대만 넘기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뭘 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많은 분 전문가들은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 전문가들도 전쟁에 나는 무력 충돌은 어렵다. 그만큼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중 간의 군사합인데요. 군비학 국방비인데요. 지금 드러나는 데이터, 지금 알려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뭐 중국은 영원히 2등입니다. 지금 계속 중국이 쫙쫙 올라오고 있죠. 사실 9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방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보시면 2020년을 보시면 그래도 차이가 한 3, 4배 납니다. 근데 이걸 미국, 영국은 안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단 중국 국방비가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닌데 국방비가 뒤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실제와 추정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군사력 물론 미국이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미국 자체가 감염이 안 쓴다는 거죠. 중국도 핵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중국 약간 이런 해군 부분에서 해군도 지금 계속 이제 방어 전략을 치고 있죠. 해군이 방어 전략을 치고 있어서 대만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정말 미국 좀 다르죠. 미국 입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어떻게 타이완을 이야기하냐면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란 말을 씁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타이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타이완이 또 있어줘야 되고 계속 무기를 팔고 있잖아요. 뭐 달러도 벌고 있지만 어쨌든 뭐 원 차이나를 이야기하지만 타이완이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아까 반도체. 그 유명한 TSMC. 그죠? 여러분들,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게 대만의 TSMC고 삼성전자는 한 20, 30%. 그러니까 월등합니다. 만약에 TSMC가 중국에 넘어가면 야,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자체가 TSMC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의 생태를 갖고 있습니다. 야,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매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타이완 이슈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신호로 있으면 아까 그러면 오키나와하고 평택이 있단 말입니다. 가까운 쪽에서 들어가야지. 이것을 아니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특강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좀 남아있어 마무리를 하면 이렇지만 계속 우리가 지금 욕을 당하지만 저는 이런 제가 국익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쫄지 말자. 우리가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보는 시각과 중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미중 양국이 우리를 더 높게 보는데 우리 스스로를 정말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경제 규모로도 세계 10위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무역 순위에서도 우리는 세계 8위지만 6, 7위하고 이제 영국, 이탈리아 별 차이 안 납니다. 세계 8위 하고 있고요. 군사력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지금 우리나라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6위 정도 하고 있죠. 항공우주도 지금 여러분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시카고 대학 그 유명 교수가 예전에 중앙일보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대. 그게 폴란드와 한국이래. 근데 그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져도 놀랄 일이 아니대. 왜? 워낙 강대국들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히 이제 우리 최종병기 반도체 있죠. 지금 있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는 걸 봅니다. 제가 아까 2021년도 미국에서 보는 유명한 이제 국력을 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21년 세계 국력 순위예요. 미국 내에서. 이 지표가 리더 역량, 경제 정치적 영향력, 그다음에 외교 정책, 군사력 뭐 여러 이런 지표를 통해서 평균을 산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가 8위 정도예요. 와, 국력이 있는 나라라니까. 경제력 보십시오. 수출로죠. 군사력. 그런데 어디서 점수를 다 까먹고 있습니까? 리더 역량, 정치적 영향력. 이건 서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내부적으로 자꾸 문제를 내부의 갈등 요인을 우리 스스로 자꾸 낮춰보고 있다.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중국도 제가 이제 중국 내부의 뭐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보면 중국에서 보는 종합 국력에서 한국이 10위 정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이런 나라라고요. 이런 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뭐가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혜와 결단력이 매우 필요하다. 앞으로의 지정학적 부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 무엇인지, 지경학적에서 한국적 전략적 자산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고민해봤죠. 과거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계속 갈등과 정쟁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반도는 계속 리스크가 와 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죠. 우리가 뭐 있죠. 근데 그때와 지금 과거에는 우리 여러분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편성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에 강자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이길 사람 붙어 있었어요. 이겨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만큼이기 때문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무리하게 모든 게 국익의 관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하는 것도 다 자기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딱 자기 나라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자리 만들어야지만 지지를 받고 또 재선하고 자기 대통령 또 할 거 아니에요. 정치잖아. 미국도 정치. 중국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한 거예요. 국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는데? 왜 두 국익이 우리가 자꾸 이거 한 거냐? 우리도 국익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다.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모든 근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기억하건데 작년일 겁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 조사한다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자료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왔던 자료 제공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면 내부 자료까지. 팬티 색깔 무슨 색깔이니까 다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 나서야 되겠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건 아닌 거지. 우리가 동맹을 하는 건 맞는데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중국도 안 된다라고 하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들은 확실하구나. 손을 못 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우리 입장이 중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게 우리가 국익을 위한 거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 스스로 이제 국익의 길이란 책을 쓰면서도 그런 걸 고민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그렇게 선택을 원한다라면, 그럼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단기적 국익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국익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 국익, 간접적 국익, 구체적 국익, 추상적 국익, 이게 측정 가능한 국익, 측정하지 못하는 국익, 이걸 좀 세분화해서 미국을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중국을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매우 따져보고 정확하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를 선택해 볼게요. 오케이,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과 우리 딱 끊을게, 정리할게, 디커플링 할게, 탈동조할게.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 손실이 이만큼 돼. 그럼 미국이 보존해줘야지. 그럼 해주면 내가 할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보존해줄 것이냐? 안 해준다는 거지. 안 해준다는 거죠. 그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뭐 하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네가 책임을 안 질 거면 나는 국익 위해서 중국에 시장이 필요하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의 국익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라는 거라는 거죠. 왜?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 미중 간의 이슈로 인해서 계속 미국은 한중 간의 관계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떨어져라 할 겁니다. 계속. 그리고 한국을 그렇거든요. 그럼 그럴수록 한중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외생 변수가 있는 거고요. 내생 변수는 뭡니까? 이미 한중 관계가 우리가 반 정도 보셨다시피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특히 경제 관계까지 버텨온 그 부분까지도 힘을 잃어버리고 한다라면 이제 외생과 내생 변수가 합쳐지면서 정말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30년을 이제 해고하면서 중국을 다시 한번 돌아봤고요. 한중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중 관계 그만큼 발전한 만큼 중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미국이 중국을 만약에 2009년도, 그러니까 미국은 4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GDP의 40% 정도에 오면 미국은 때립니다. 그게 대표적 일본도 그렇게 했잖아요. 재패니스 넘버원을 이야기할 때, 야 미국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재패니스 넘버원을 이야기할 때 미국이 어디 감히 달러 패권에는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달러 집어넣죠. 후 거품 만듭니다. 달러 빼면 뭡니까? 후 가라앉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40%인데 중국이 미국 GDP 40%가 바로 2009년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중국 때렸으면 아마도 게임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내코가 석자였죠. 야, 그죠? 2008년도 리먼 사태. 결국 그래서 시간 흘러가고 쭉쭉쭉쭉쭉쭉쭉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누가 이긴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것만 챙기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초격차 유지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넥스트 반도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최종 병기인데 이게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부에 있는 반도체 기업 내부에 보면 미국 내에서도 중국이 시간이 더 늘어났죠. 네, 늘어났죠. 이제 왜 못하게 팔다리를 자르니까. 근데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스스로 반도체 다른 산업 했던 것처럼 조금씩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금 반도체 격차, 뭐 산업 기술 초격차 유지를 하면서 넥스트 반도체를 찾아야 됩니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쉽게 오늘 오프라인 강의에서 했으면 제가 좀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했었으면 더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 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다음에 기회 된다면 오프라인 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급변하는 미중 간의 변화가 어떻게 한국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CEO분들, 그다음에 또 기업인들 힘드시지만 항상 힘내시고 우리 쫄지 맙시다.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